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도루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숲 아트시네마와 온더플로어의 협업 방송입니다. 더숲 아트시네마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해 있는 북서울권 유일의 예술영화 전용관으로서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독립영화와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상영 및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숲 아트시네마에서는 영화 관람 외의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영화업계 종사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숲톡이나 작품과 관련된 굿즈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화복합공간 더숲은 작가와 함께하는 낭독회와 북토크를 진행하는 큐레이션 서점으로서 다양한 미술 작품이 있는 갤러리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맛있는 브런치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온더플로어와 더숲 아트시네마의 협업의 일환으로 매달 팟빵과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 더숲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어주시고 더숲 아트시네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뜻하지 않았던 상대에게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면 서툴지만 담백하게 건넨 따뜻한 말과 행동에 내 마음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인식까지 누그러지곤 하는데요. 동시에 나에게 다정함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묘한 뿌듯함까지 느껴지곤 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이런 작은 따스함을 일러주는 영화 새벽의 모든 속 야마조에와 후지사와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초, 오묘, 웨이드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영화 볼 땐 팝콘보다 나초파인 나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하루 중에 새벽을 가장 좋아하는 오묘입니다. 안녕하세요. 웨이드입니다.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더 숲파보기 새벽의 모든 1부 시작하겠습니다. 더 숲파보기 새벽의 모든 1부에서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연출, 캐릭터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패널분들은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다들 새벽의 모든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질감이 느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반적으로 필름 노이즈가 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텐데 두 주인공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 굉장히 거칠거든요. 처음에 후지사와를 딱 보면 벤치에 누워가지고 경찰을 내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야마조에는 이제 첫 모습이 회사에서 간식을 나눠줄 때 그거를 거절하고 그냥 혼자 돌아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여다보면 또 보드라운 순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거친 책 표지를 넘겨서 그 속에 있는 부드러운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감성적인 평입니다. 저 약간 감성거리여가지고. 저는 영화 포스터만 보고 이건 분명히 로맨스 영화일 거라고 처음 생각했는데요. 제 생각과 달리 로맨스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인간다운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줘서 저는 보는 내내 마음이 좀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위로가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위로가 되어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도 웨이드님이랑 비슷한 게 처음에 영화 정보를 아예 몰랐을 때 흔한 일본 로맨스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다는 반전이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외로 영화가 너무 따뜻해서 좋은 힐링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패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영화가 주인공을 넘어서 관객들에게도 위로를 전달한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잠시나마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벗어나 따뜻한 세상의 지표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최근 패널분들에게도 세상의 따뜻함을 느낀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요. 어린아이가 제 옆으로 저를 향해 다가오더니 제 옆에 스르륵 앉더라고요. 사실 별다른 대화나 행동이 오고 가지는 않고 눈만 몇 번 마주치고 살짝 웃었는데 어린아이가 서스름 없이 저에게 다가와서 옆에 앉아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이렇게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저는 전에 핸드폰을 정거장에 두고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전화할 핸드폰을 빌려주시고 걱정해주셨던 아주머니가 생각나요. 그래서 후에 폰을 찾고 감사 연락을 드렸었는데 다행이라고 답장까지 되게 따뜻하게 해주셨던 아주머니 덕분에 아직 세상은 따뜻하구나라고 느꼈었어요. 요즘 연락해주시는 분 잘 없는데 진짜 핸드폰도 찾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계속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본가에서 올라오는 거라 짐이 좀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느라 몰랐는데 한 아주머니가 여기 자리 났으니까 빨리 앉으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꼭 제가 안 앉아도 어차피 누군가는 앉을 텐데 그거를 굳이 말을 해주신 거잖아요. 뭔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면서 되게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유행인 흑백 요리사 어제부터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예능 보면서 오랜만에 그런 따뜻한 기분을 느낀 게 거기 급식대가라는 급식 만드시던 분이 나오는데 네. 심사위원분이 심사하기 전에 오늘의 급식 메뉴는 뭔가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사도 너무 약간 뭉클해지는 느낌이고 저도 오랜만에 급식 먹고 싶어져서 예능 보면서 좀 그런 기분을 오랜만에 느낀 것 같아요. 우리의 하루에 이런 따뜻함만이 가득하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하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초님, 영화의 일부는 어떻게 전개되나요? 영화는 비 오는 날 PMS 증후군으로 인해 힘없이 쓰러진 후지사와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악화된 증상에 회사를 그만둔 후지사와는 아동용 과학 키트를 만드는 코리타 과학으로 이직하는데요. 가족 같은 회사 분위기에 동참하지 않는 직장 내 자발적 아웃사이더 야마조에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후지사와는 야마조에가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영화의 따뜻함과 더불어 유머러스함도 돋보였던 전반부였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실까요? 저는 야마조에가 점심시간에 갑자기 후지사와한테 밖으로 나와보라면서 심호흡하라고 하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요. 뚝딱거리는 어색한 모습으로 후지사와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저는 조금 웃기면서도 귀여웠거든요. 그리고 후지사와가 짜증을 내도 담담히 받아들이고 간식을 사오는 것을 보고 아, 야마조에게도 이런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거기서 후지사와가 좀 화나 있는 상황인데 야마조에가 데리고 나와서 차 청소하라고 시키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너무 웃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변 사람들을 잃고 남겨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 할머니가 이제 나도 어플로 사람 좀 만나보겠다라고 말한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가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애도하는 과정이 사실 꼭 슬플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디어에서 그런 슬픈 모습들만 좀 다뤄왔던 것 같아서 되게 건강하고 유쾌한 방식으로 삶을 이겨내는 이 장면이 전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습니다. 저도 그 장면 보면서 그 데이팅 어플에 할머니의 프로필이 떠있는 모습을 상상해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영화관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후지사와가 야마조의 머리를 잘라주는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둘의 관계에서의 큰 터닝포인트가 된 장면이어서도 있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후지사와의 행동에 예상외로 크게 웃어줬던 야마조에가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었어서 이 남자 생각보다 간대하네? 싶은 마음에 크게 뇌리에 박혔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특정한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두 주인공을 천천히 따라가는 흐름이라 인물들이 선사하는 느낌이 중요했던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에게 후지사와와 야마조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먼저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후지사와가 계속 먹을거리를 사오는 부분도 그렇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성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야마조에는 좀 싸가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게 후지사와가 이제 야마조에랑 좀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자기도 PMS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PMS는 뭐 공황장애에 비하면 그렇게 심한 병이 아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 장면에서 자기 연민이 심한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인상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후지사와에게서 느꼈던 첫인상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엄청 친절하고 착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오히려 마음속에 더 숨겨둔 게 많아서 그게 한순간에 탁 터트려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헤드헌터 분이랑 후지사와가 이직 관련해서 카페에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문을 하고 나서 점원한테 메뉴판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건네주지 않아도 그냥 테이블 위에 놔져 있으면 점원이 알아서 가져갈 텐데 그거를 딱 건네는 그 손길에서 되게 섬세하고 세심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천성 때문에 평소에 더 상처도 많이 받고 힘들었겠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PMS가 좀 그런 걸 터트리는 장치로서 되게 설정을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후지사와가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친절한 그리고 현실에서는 정말 보기 힘들 법한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PMS 증후군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면 바로 90도로 고개를 숙여 매번 사과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안쓰러워 보이기도
같기도 해서 후지사와의 예의 바름과 친절함이 저는 오히려 슬프게 느껴졌고, 반면에 야마조에는 좀 다가가기 어려운 차가운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 누군가를 잘 들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ISTJ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후지사와에 비해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첫인상은 둘 다 너무 별로였었는데요. PMS 증후군과 공황의 증세를 잘 몰랐어서 처음 둘의 행동은 되게 낯설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화를 내거나 사회성 없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발 그러지 마를 계속 삼켰던 것 같습니다. 야마조에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후지사와가 조금은 적극적으로 야마조에게 친밀감을 표하잖아요. 다들 후지사와가 야마조에게 다가가는 방법 어떻게 보셨나요? 후지사와가 야마조에한테 엄청 동질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같은 약을 먹는 것도 그렇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정이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되게 빠르게 직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뭔가 영화에서는 결국 그런 진심은 통한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후지사와가 너무 자기 기준의 배려를 들이미는 것 같아서 처음엔 왜 저럴까 했었는데, 영화가 전개되면서 그 후지사와의 야마조에가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나초님이랑 약간 비슷한 게, 회사에 있는 사람이랑 너무 가까워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후지사와의 방식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특히 좀 집까지 불쑥불쑥 찾아가는 게 제 입장에서도 약간 너무 오지랖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후지사와가 야마조의 집에 찾아가서 자전거를 직접 주는 장면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슬쩍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나 아니면 간식을 주는 그런 작은 도움들은 정말 고맙게 느껴지는데, 집을 찾아가는 것과 자전거를 주는 건 사실 회사 동료보다는 뭐 친구 사이나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행동에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후지사와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야마조에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이라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는 PMS 증후군에 대한 감정 기복과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을 통해 주인공들의 상황을 드러냅니다. 패널분들은 영화가 PMS 증후군과 공황장애를 그려내는 방식 어떠셨나요? 저는 일상적인 부분과 증상을 같이 보여주면서 정말 있을 것 같은 사람의 일상을 담아내는 느낌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 처음엔 둘의 주변 사람이 된 기분으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덧붙여서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는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황장애도 그렇지만 특히 PMS가 뭔가 찾아와도 아픈 게 맞고 힘든 게 맞는데 저희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기되어 있던 아픔들을 드러냈을 때 주변 인물들이 너무 따뜻하고 포용적으로 받아주니까 우리가 어쩌면 조금은 아픔을 드러내고 살아도 괜찮다. 그리고 나도 그런 아픔을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미야케쇼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시간에 대한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PMS 증후군과 공황장애를 필요에 따라서 끼워 넣지 않기 위해서 언제쯤 공황 발작이 찾아올 것이고 언제쯤 PMS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거를 캘린더로 만들어서 대본 작업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이 관객에게 질병들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한 감독의 연출이 돋보였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PMS 증후군과 공황장애를 현실적으로 잘 반영해서 과장되지 않게 표현을 한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야마조에가 공황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지하철을 타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못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공황장애는 단기간에 갑자기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랜 노력 끝에 극복하거나 점차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오히려 보여주지 않는 게 저는 영화 흐름상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긴 해요. 뭔가 감독 인터뷰도 그렇고 되게 세심하게 그려낸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영화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도 그려내잖아요. 이 장면은 어떠셨나요? 저는 뭔가 이 장면이 진짜 섬세함의 끝판왕이라고 느꼈거든요. 동정과 연대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남겨질 사람들을 불쌍하다거나 아니면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그리질 않아서 되게 좋았고, 또 거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뭔가 주인공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한 명 한 명으로 느끼게 만들어줘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이런 모임을 너무 마음 아플 정도로 슬프게만 표현을 하지 않아서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끼리 모인 거다 보니까 눈물 흘리는 내용이 많았을 것 같다고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탁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관객인 제가 더 안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별과 죽음에 너무나 상심하지 않아서 또는 인생의 새로운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어서 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게 아픔과 힘듦을 묻어두지 않고 비슷한 사람끼리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위로스럽지 않은 위로가 되어주는 모임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저도 비슷한데 저는 그 모임에서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슬픈 마음을 당장 극복해야 하는 문제로 보지 않아서 좋았는데요.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지나도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금방 사라지진 않지만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기분을 좀 잘 달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잘 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는 후지사와와 야마조에를 괴롭히는 이른바 빌런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쿠리타 과학의 친절함이 눈에 띄었는데요. 패널분들에게는 쿠리타 과학의 분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쿠리타 과학이 모두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다 포용을 해주고 맛있는 것이 있으면 마음껏 나눠주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무해한 곳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실에도 쿠리타 과학이 존재한다면 저는 꼭 찾아가서 진짜 한 일주일만이라도 꼭 지내고 오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진짜 회사 갈 때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입사하고 싶은 회사라고 생각이 컸었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덤덤하게 받아주는 회사가 또 어디 있을까 싶어서 너무 판타지 같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쿠리타 과학이 되게 생명력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회사에 화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장이 이제 물을 주는 장면도 있고 화분이 되게 잘 자라는 걸 봐서는 아마도 매일 사원들이 돌아가면서 물을 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야마조에랑 후지사와도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잘 곱게 길러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특히 야마조에가 나중에 붕어빵을 사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직원들 눈빛이 "헉, 우리 야마조에가 이걸 사온다고? 너무 기특하다." 막 거의 쓰다듬어주는 눈빛을 딱 보내는데 아 진짜 사람 살고 싶어지게 만드는 공간이다라고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대답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이 쿠리타 과학이 단순 작업을 반복하기도 하고 작은 규모의 회사라서 이런 분위기가 생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상적인 모습이 현실에서는 좀 이루어지기 어려운 장면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패널분들은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할 때 주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어때요? 저 내용 어때요? 읽고서 여러 갈래로 좀 남발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의견을 좀 중심을 잘 잡고 이끌어줄 수 있는 스타일이 일할 때 좀 잘 맞는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소통이 빠르고 잘 되는 사람. 제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과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도르묵님 말이 너무 반가운 게 제가 현실을 필요 이상으로 좀 생각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못 내는 편이라 창의적인 답변을 많이 내주는 동료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반가워요.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동업을 저는 제가 어떤 동료가 되고 싶은지를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쿠리타 과학이 중소회사잖아요. 근데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데도 되게 중소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직원분 아들이 찾아와서 촬영한다고 막 카메라 들이밀 때 아, 내가 저 환경에 있었으면 나는 지금 일하느라 바쁜데 왜 뭔 촬영을 하는 거야? 이러고 엄청 성질냈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게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좀 저렇게 구지스러운 일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감독이 현실은 더 차갑겠지만 일부 쿠리타 과학 같은 회사가 존재하리라 믿는다. 나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감독의 바람이 좀 실제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해보는 것으로 취업을 시켜준다면 저는 성격적인 특징이랑 업무적인 특징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성격적으로는 좀 긍정적이고 차분한 사람이 좋은 것 같고 업무적인 특징으로는 협력적이지만 또 독립적인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직장 동료를 만나고 싶은데요.
이게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한 이유는 같이 일할 때 이런저런 의견을 잘 제시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내되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알아서 착착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알잘딱까시된 같은 사람을 아. 원하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유사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후지사와와 야마조에가 점점 서로에게 곁을 내어주는 관계성이 인상적이었던 전반부였습니다.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도 함께 살펴볼까요? 부쩍 가까워진 후지사와 야마조에는 플라네타리움 프로젝트의 원고 작성 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밤하늘의 별자리 같은 위로를 건네기 위해 끊임없이 원고를 수정하고 틈틈이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데요. 수많은 밤을 거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길로 나아갑니다. 서로의 방향은 달라도 서로가 건넨 위로는 언제나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후반부에서는 야마조의 변화가 특히나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야마조의 어떤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영화에서 아주 짧게 나왔지만 야마조에가 쿠리타 과학의 작업복을 입고 후지사와를 보러 갔다 오는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간접적으로 야마조에가 쿠리타 과학의 소속감을 느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뭔가 자신 또한 쿠리타 과학에 있는 다른 직원들처럼 베푸는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싶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조금씩 변화한 야마조의 모습에 제가 다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저 방금 웨이드님 답변 들으면서 너무 반가웠던 게 이제 저도 그 장면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통했어요. 이게 야마조에가 처음 그 회사복을 입는 장면이 후지사와가 회사에 핸드폰을 놓고 와가지고 그걸 전해주려고 자전거를 타고 갈 때예요. 네. 저도 그걸 보면서 "헉, 드디어 저 회사에 완전히 속했구나. 애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됐구나 싶은 마음에 너무 뭉클해졌고 또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가거든요. 그때 옆에 가던 아주머니는 뒷자리에 아들 태운다며 엄청 쌩하니 달려가는데 야마조에는 되게 천천히 자전거를 끌고 가요. 그 장면에서 뭔가 자기 자신만의 속도를 받아들이게 된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그 연출도 되게 좋았습니다. 너무 섬세한 해석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간식 먹는 회사의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야마조에가 회사에 간식을 사가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야마조에가 후지사와의 따뜻함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 변화에 마음이 몽글몽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야마조에가 금방 회사를 떠나고 오히려 후지사와가 남아있을 것 같다고 느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쿠리타 과학에 적응해 나가고 계속 일하기로 결정한 점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 이동식 플라네타리움 장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요. 사실 너무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남겨진 사람들과 저마다의 힘듦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유의미함과 별의 존재를 알려주는 후지사와의 대사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게 저 우주에 되게 무지한 사람이라 영화 보는 내내 도대체 이동식 플라네타리움이라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후지사와와 야마조에가 왜 프로젝트 원고에 그렇게 힘을 쏟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같은 밤하늘을 보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유사한 위로를 얻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이동식 플라네타리움이 뭔지 몰랐거든요. 저희 다 문과여가지고. 아, 그죠?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느껴졌어요. 그 공간 안에 앉아있는 인물들이 되게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남겨진 모임의 사람들도 있고 그 헤드헌터 분도 있고 되게 낯이 익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인물들이 되게 느슨한 연대를 이루면서 이 우주를 구성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감동을 받았고 이게 화면상 밝기는 가장 어두웠지만 되게 한편으로는 가장 밝은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아름다우면서도 정말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로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 후지사와가 메모를 읽고 있는 모습과 야마조에가 그것을 플라네타리움 밖에서 듣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감동적이었고 실제로 미야케쇼 감독이 어릴 때 플라네타리움에 들어갔을 때 별을 보고 깨끗하게 동화된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영화 제목과도 잘 매칭된다고 생각해서 원작에는 없는 이 장면을 넣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 본인의 경험과 생각이 담긴 장면이라 그런지 저는 좀 더 웅장하고 감동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듣고 나니까 더 좋아지는 장면 같아요. 그쵸. 그렇다면 영화가 이렇게 우주라는 소재를 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이 있고 존재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존재들은 각자 공전하는 시간도 다르고 자전하는 방식도 다 다른데 이게 각자의 속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메시지로 저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소재를 택한 이유에 이런 메시지도 있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우주에서는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잖아요. 네. 이게 남들 사이에서 내가 발 맞춰서 걸을 힘이 없으면 그럴 땐 그냥 떠돌아다녀도 된다라는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우주라는 소재가 위로를 얘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소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떠돌아다녀도 된다는 말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 생각나는데요. 이 무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사실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작고 유한한 저마다의 아픔을 긍정적으로 묶을 수 있었던 소재가 우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감동적인 사람들. 맞아요. 문과적 해석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맞아. 제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우주와 인간이 사실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재가 다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야키쇼 감독도 우주를 생각하면 두렵거나 심적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고 해요. 사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불안정해지거나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주를 통해 후지사와와 야마조의 어떤 내적인 갈등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따뜻함과 위로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까도 약간 언급된 거지만 PMS 증후군이나 공황장애가 명확한 치료 기간이 없잖아요. 결국 꽤 긴 시간 동안 그런 아픔과 희망을 번갈아 가면서 느껴야 하는데 지금 보는 별빛이 먼 과거에 발생했던 빛인 것처럼 과거와 현재, 미래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우주라는 설정을 잘 활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패널분들에게도 힘들 때 큰 위로가 되었던 북극성 같은 사람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겠는 나 자신에 대한 회의가 올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공유해보고 싶어요. 예전 학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건데 당시에 선생님이 50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나는 나이가 50인데도 아직 내 삶을 모르겠고 또 궁금해. 당연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서 이 고민은 자연스러운 거고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빨리 정답을 내야 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싶어서 항상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글을 봤는데 한 30대가 되면 나 나중에 뭐 하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어떤 사람이 써놨는데 40대가 돼도 그 생각이 들고 50대가 돼도 그 생각이 든다고 그래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게 저한테도 큰 위로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요. 저는 얼마 전에 몽골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오. 근데 거기는 패키지로 가야 돼가지고 이제 현지인 가이드분이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무서워서 전 좀 쫄아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막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되게 너무 힘들고 조급해진 상황이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갔는데 그 가이드분이 막 되게 말을 딱 끊더니 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 순간을 즐기고 네 속도를 즐겨.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순간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맞아. 나의 속도가 있고 내 페이스가 있는데 왜 그걸 놓치고 살았지? 라는 생각도 딱 들고 저도 좀 남들이랑 저를 많이 비교하는 타입인데 그런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조언이었습니다. 확실히 해외에서 좀 잘 적응하시는 분이 특유의 카리스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북극성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미국에 계시지만 사실 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들 때마다 또는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안부 인사차 연락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 고민을 들으시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어떻게든 흘러가게 되어 있어. 너는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니까 잘 될 거야.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라도 그런 얘기를 해주어서 오히려 더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겼던 순간이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결국 본가로 돌아가는 후지사와 쿠리타 과학에 남게 되는 야마조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요. 패널분들은 보통의 로맨스 클리셰를 깬 두 사람의 관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관계가 영화를 완성하는 한 끝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미디어는 남자, 여자 둘이 붙어있으면 무조건 엮어먹는 좀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고 남녀 간에도 되게 다양한 감정이 있을 수 있고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영화가 아닌가라고 느꼈고, 이제 야마조에가 남녀 간이든 대하기 힘든 사람이든 도와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라는 대사를 해요. 여기서도 느낄 수 있듯이 뭔가 이성애적인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도와줄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감독이 보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갑자기 조금 찔리는 게 제가 그 엮어먹는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찾았다, 들었는데요. 범인. 저는 사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진짜 로맨스 서사 하나도 안 나오나? 라는 기대를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현실에서는 단순히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랑 좋아하는 마음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열린 결말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완전 꽉 닫힌 결말로 끝나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저도 당연히 로맨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끝난 결말이 살짝 충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클리셰의 범주를 무리하게 탈피하려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만 마지막에 담담한 두 남녀를 보면서 큰 힐링을 느꼈어서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저는 영화 중반부에 야마조에가 책을 읽다가 말고 후지사와한테 남녀 간의 우정이 성립하네 아니네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한 3초 정도 혹시 둘 사이에 로맨스가 생기려나? 맨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후지사와와 야마조에가 서로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나서도 그렇고 로맨스는 정말 하나도 없겠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로맨스 클리셰 없이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후지사와와 야마조에를 남녀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료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표현함으로써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 담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로맨스가 없는 게 너무 호였어가지고 이게 호불호가 갈릴 거다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역시 얘기를 나눠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불호는 아니었어요. 네. 약간의 아쉬움? 네. 저희가 또 더숲 아트시네마에서 넷이 다 같이 관람을 했잖아요. 더숲에서는 엔딩 크레딧이 끝난 뒤에 상영관에 불이 켜지기 때문에 영화의 여운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엔딩 크레딧의 쿠키 영상 보시면서 어땠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저는 엔딩 크레딧을 보면서 이제 모두가 조금은 편안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리타 과학 직원들과 잘 지내는 야마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깔끔한 엔딩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후에 후지사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런 후지사와의 근황이 좀 잘 안 보여져서 그런 부분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저는 이 엔딩 크레딧을 보면 영화 속 인물들의 일상이 계속되잖아요. 네. 그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들의 어제가 어땠을지는 몰라도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뭔가 그거 자체에 되게 눈이 가는 엔딩 크레딧이 아니었나 싶고 또 그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누가 주인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뭔가 각자의 인생에서는 결국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야마조에가 자전거를 타고 동료들에게 편의점에서 뭐 사올 거 없냐고 묻는 대사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야구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직원들의 되게 일상적인 모습이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쿠리타 과학에 있던 직원분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영화 내내 인터뷰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걸 엔딩 크레딧으로 만들었어도 괜찮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감독이었으면 그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해서 한번 썼을 것 같은데 인터뷰 영상이 영화 내내 안 나오고 끝난 게 약간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약간 쿠키 영상으로. 네, 맞아요. 감독님께 한마디를 해볼까요? 제발 내달라. 아니면 유튜브 버전으로라도 좀. 좋아요. 입학방 듣고 계신가요? 1부에서는 새벽의 모든의 전반부와 후반부 줄거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인물들의 감정선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저도 이들과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영화의 특징을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1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연출과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야키쇼 감독은 영화 새벽의 모든 속 사운드 트랙을 두고 평상시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끔 가다가 언뜻 보이거나 느껴지는 존재가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어쩌면 평상시에는 한 발 물러서 있다가도 위로가 필요한 순간 나타나는 후지사와와 야마조의 관계를 묘사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영화 내 사운드 트랙 들으며 2부 시작하겠습니다. 더 수파보기 새벽의 모든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새벽의 모든 속 장면들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 외부적 연출적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화의 제목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패널분들은 새벽의 모든이라는 제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침의 희망을 기다리며 새벽에 머물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각자의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보듬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관객들까지 보듬어주는 제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 지구에 사는 한 누구에게나 새벽이 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화가 특정한 이들을 위한 영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의 얘기를 강조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제목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모든이라는 단어보다는 새벽이라는 단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새벽은 모두가 잠든 시간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고요하고 차분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느낄 수 있는 편안한 시간으로 후지사와 야마조에를 비롯해서 여러 질병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새벽의 모든으로 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도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패널분들에게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먼저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침잠이 좀 많기도 하고 완전 부엉이 같은 사람이라서 작업할 일이 좀 많은 편인데 이런 작업하는 일이 새벽에 훨씬 잘 되는 편이라서 새벽이 제 주 활동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엄청난 올빼미형 인간인데요. 새벽은 정말 큰 힐링의 시간이기도 하고 주로 노래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하면서 그 새벽 감성을 200% 즐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자기소개할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루 중에 새벽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벽이 되어야지만 온전한 내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아침부터 밤까지는 일정들이 있으니까 주변에 좀 나를 맞춰가는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새벽이 되면 이제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내 맘대로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뭔가 피곤해도 좀 잠을 안 자려고 해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쵸. 네. 여기 올빼미 부엉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좀 하루가 끝나는 느낌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오히려 잠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라서 사실 새벽에는 무조건 잠이 드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도 좀 정의를 하자면 저에게 새벽은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했는지 또 내일은 어떤 하루를 보낼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사람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여러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새벽에는 사람이 좀 감성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오글거리긴 하지만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만에 할 수 있는 또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새벽의 모든은 디지털 시대에 보기 드문 16mm 필름으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아날로그적 화면미가 빛났던 장면 있을까요? 더불어 이러한 연출이 주는 느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저는 플라네타리움 장면이 지나고 일상의 아침을 보여주는 장면이 참 빛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대사에서도 어디서도 눈물이 나진 않았었는데 이상하게 그 따뜻한 아침 장면이 눈물을 부르더라고요. 그치만 흘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는 블라인드 너머로 인물들을 바라보는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2번 정도 나오는데 이제 새벽의 모든이 전반적으로 필름 노이즈가 껴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화면이 거친 것도 있고 또 얼굴을 과도하게 줌인하는 장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거기에 블라인드까지 더해지니까 뭔가 실제로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본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람 사는 질감이 좀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네 인생이 되게 매끄럽지만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느껴져서 좋았고 뭔가 등장인물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들에게 몰입을 해달라라는 동정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이들을 바라봐 주세요라는 연대의 메시지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연출이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노이즈가 있다는 생각이 꽤 들었었는데 영화 중간중간에 밤의 풍경을 끊어가는 씬으로 활용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적 연출이 이 장면을 단순히 도시의 밤 풍경이 아니라 밤하늘처럼 더 보이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연출이었습니다. 저는 특정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기보다는 영화에서 전체적인 아날로그적 분위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요즘에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유행과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연출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고 또 영화의 대표적인 특징인 친절함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뭔가 트렌디한 MG 영화? MG 감독? 더불어 작품의 시작과 끝을 비교하면서 보기에도 좋은 영화였는데요. 패널분들이 영화 내에서 발견한 수미상관 구조가 있다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후지사와가 비를 맞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그 두 비의 온도랑 느낌이 확연히 달라요. 근데 처음 보는 비는 되게 날카롭게 찔러 내리는 느낌이라서 벤치에 누워있는 후지사와가 좀 아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비 때문에 상처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냥 그 비를 손으로 막고 호다닥 뛰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단단해진 내면이 표현된 것 같기도 했고 되게 마음의 안정을 찾은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영화의 초반부를 후지사와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하는 것과 영화의 마지막을 야마조의 나레이션으로 끝내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를 통해 영화의 주인공은 후지사와와 야마조의 둘 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았고 또 사실 초반에는 비가 오는 장면 그리고 끝에 가서는 밝은 햇빛이 있는 맑고 평온한 분위기를 보여주어서 좀 인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화는 야마조에와 여자친구의 이별이나 후지사와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이유와 같이 중요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생략해서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연출법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이 연출을 처음 느낀 부분이 야마조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수로 잘못 잘라서 둘이 웃음이 빵 터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수습했는지 안 보여주고 대뜸 머리카락을 정리해서 나타난 야마조 이렇게 그 다음 장면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보고 싶었는데 안 보여주고 넘어가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중요한 부분을 자르고 넘어가는 연출이 보여서 왜 궁금한 부분을 안 보여주고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긍정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을 생략하기도 하면서 그냥 사람의 일상적인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연출을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그 야마조에가 공황장애를 겪게 된 그 죽음에 대해서도 정확히 풀어주지가 않잖아요. 네. 저는 뭔가 서로의 사적인 영역을 엄청 침범하고 깊게 파헤치질 않아도 우리 모두는 연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연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관객이 그런 가려진 내용들에 좀 자기 상황을 대입해서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좋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야마조의 여자친구 역할로 나오는 그 여성분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야마조의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이전 회사 동료나 야마조에를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만큼 야마조에와 그 여자분과의 서사가 많이 생략되었는데 저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서사를 이해하면 야마조의 과거나
공황장애에 대해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영화가 끝난 후에도 그 여자분이 야마조에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까 혼자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동감인 게 솔직히 여자친구인지도 너무 긴가민가 했었어서 궁금한 지점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서 이야기에 있어서 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서 감독님의 선택과 집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여자친구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쵸. 진짜요? 그쵸. 그쵸. 저만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후지사와를 집에 들여가지고 머리카락도 자르고 한 게 조금 에? 맞아요. 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전 그래서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다들 불가능하신 거죠? 당연하죠. 이게 뭔가 남자친구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머리 미용실에서 잘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다른 여자가 집에 들어와서 잘라줬어 라고 하면 부들부들. 와, 워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이 자전거도 누가 줬어? 샀어? 이런데 여자 동료가 줬어 이러면은 끔찍해요. 충격적입니다. 네. 후지사와 역할의 카미시 라이시모네 배우, 야마조의 역할의 마츠무라 호쿠토 배우 모두 성우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두 주인공의 목소리가 유독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목소리가 익숙하다 했었는데 후지사와 배우는 너의 이름은 속 미츠아 역할을 맡았었고 야마조의 배우는 스즈메의 문단속의 소타 역을 맡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영화를 보면서도 와, 목소리들이 참 좋다 생각했었는데 이 영화에도 너무 어울리는 캐스팅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저는 오프닝에 후지사 역할을 맡은 배우분의 나레이션이 들려오거든요. 그 나레이션만 들려오다가 빗소리까지 더해지고 버스 소리까지 합쳐지는데 뭔가 소리의 밀도가 점차 차오르는 이 오프닝이 되게 너무 좋고 몰입감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오프닝을 만들어준 게 되게 덤덤하고 편안한 목소리였던 것 같아서 다들 개인적으로 영화관에서 이거는 꼭 들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두 배우가 모두 성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영화에 잘 어울리는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따뜻함이 강조되는 영화에서 차분한 두 배우의 목소리가 더 깊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게 마음을 좀 울리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영화의 너의 이름은과 스즈메 문단속을 아직 안 봐가지고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언젠가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둘 다 저희 방송에 있으니까 영화 보고 나서 꼭 듣겠습니다. 방송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주인공 이외에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인물이 있으실까요? 저는 야마조의 전 직장 상사가 좀 기억에 남아요. 그 상사분이랑 야마조애랑 상사분 아들이랑 이렇게 셋이서 카페를 간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야마조애가 나 쿠리타 회사에 계속 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상사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세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남의 일에 진짜 울면서 마음 써주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 영화가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유독 시선이 간다고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야마저의 전 직장 상사도 그런 의미에서 한편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그런 사람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맞아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쿠리타 과학의 사장님이 인상적이었어요. 잔잔하게 뒤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그런 든든한 느낌이었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술을 따를 때 야마조의 헬멧을 쓰고 기도까지 하는데, 이게 사실은 슬프고 먹먹한 장면이지만 헬멧을 쓴 모습에 조금 웃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 남의 헬멧을 쓰고 기도를 할까 생각이 들었고, 네. 너무 귀여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쿠리타 과학의 여자 직원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후지사와가 감정 기복을 보이고 죄송스러워서 찹쌀떡을 사갔을 때 이런 거 습관 들이면 안 좋다, 괜찮다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도 무한하지 않게 나 이 찹쌀떡 좋아해 라고 말해주던 분을 보며 이게 어른의 화법인가 싶었어서 기억에 크게 남습니다. 진짜 찐 어른 같은. 맞아요. 맞아요.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화에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후지사와의 엄마가 많이 기억이 남는데요. 초반부에는 후지사와를 경찰서에서 데려오는 장면에서 친구 같은 엄마 이미지로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후반부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증을 좀 유발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저는 도쿄 소나타가 생각나는데요. 잔잔하고 따뜻한 느낌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아침을 보여주며 희망을 연상케 하는 연출이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최근에 봤던 룩백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룩백에서도 주인공의 친구가 히키코모리로 나오고 또 곁에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점에서 또 마음을 위로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새벽의 모든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러닝타임이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애니메이션 영화라서 통신사 할인받아서 싸게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팁 감사합니다. 저는 김씨 표류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화인데 김씨 표류기가 그러니까 밤섬에 표류된 남자랑 방 안에 갇혀 사는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둘이 되게 느슨한 연대를 이루면서 삶의 희망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위로받고 싶을 때 보는 무해한 영화 리스트에 김씨 표류기랑 오늘 얘기했던 새벽의 모든을 좀 나란히 올려놓고 싶어서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새벽의 모든이 아무래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에서 따뜻한 위로가 오고 가는 2015년 영화 인턴이 생각났어요. 이 영화에서도 너무나도 다르지만 서로에게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젊은 패션 브랜드 여자 사장과 7, 80 나이대의 할아버지이자 그 회사의 시니어 인턴이 나오거든요. 저 둘이 처음에는 나이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좀 가치관도 안 맞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새벽의 모든의 인물들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서 아직 안 본 분이 계시다면 꼭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2부에서는 새벽의 모든을 구성하는 외적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가끔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연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새벽의 모든을 평가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는 큰 임팩트가 없었어서 별점은 6점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한 줄 평은 아침을 바라보며 새벽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영화라고 남기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대답을 하면서 좋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충분히 느꼈습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뭔가 따뜻한 위로를 말하는 영화에 진짜 너무 약해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나를 위한 영화다라고 보면서 느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라든지 발소리라든지 엄청 조그만 사운드들도 섬세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다들 영화관에서 봤으면 좋겠는 마음에 저는 9점으로 드렁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 줄 평은 세상 모든 색을 다 껴안은 우주처럼입니다. 저는 7점으로 드렁크이고요. 한 줄 평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모든 분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어주기를 입니다. 저도 웨이드님이랑 비슷한데 저도 7점 드렁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의 힐링 영화라고 꼽을 만큼 좋고 정신병이라는 소재도 잘 다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자극을 줄 만큼 큰 감동은 없는 영화라서 약간 아쉬운 마음에 7점 줬고요. 저의 한 줄 평은 우리의 기억이 어두운 밤에 새벽빛을 밝혀주길입니다. 방송을 끝내기 전 공기의 진동과도 닮아있는 영화의 마지막 사운드 트랙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야케쇼 감독의 새벽의 모든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잔잔하지만 울림이 있는 작품에 꽤 오래 마음이 먹먹해졌던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엔 외부적인 어떤 것보다도 기억이 우리를 절망에서 구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후지사와와 야마조에가 얼마나 더 괜찮아질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어쩜 기약 없는 고통이 계속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줍게 건넸던 오이저림과 거품 내어 함께 닦았던 자동차 창문, 눈부시게 빛났던 별자리의 기억들이 이들을 어둠에서 밝혀줄 것이고 결국은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도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3번 중 1번은 우리가 따뜻한 목소리를 건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통해 슬픔에 잠긴 날도 지구가 움직이는 한 반드시 끝난다는 사실이 전달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루묵, 페날의 나초, 오묘 웨이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